아빠! 나 부른 거야? 군고구마를 팔던 소녀는 그리움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부잣집 꼬마 손님을 보곤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아.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해 길에서 고구마를 굽는 소년에게 아빠와 똑같이 생겼다며 눈물을 글썽인 꼬마. 과연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복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한 변두리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사람의 발길마저 드문 낡은 해방시장 입구. 그곳에는 낡은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장간의 군고구마 리어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어카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이 리어카의 주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청년 강현우입니다. 또래 친구들은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거나 캠퍼스의 낭만을 꿈꿀 때였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얇은 옷 위에 낡은 깔깔이를 겹쳐 입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연우의 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9 소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검댕이 묻어있고 마디마디 굵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는 연우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깊고 진지합니다. 노랗게 잘 익어 껍질이 살짝 터진 고구마를 꺼내든 연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얀 소금입니다. 연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고구마 위에 소금을 한 꼬집 살짝 뿌립니다. 고구마에 소금을 조금 뿌리면 단맛이 훨씬 강해져요. 우리 엄마가 알려준 비법이에요. 손님들에게 수줍게 웃으며 건네는 연우의 말 속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연우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던 엄마 강지영은 어린 연우에게 찐고구마나 군고구마를 줄 때면 항상 소금을 살짝 쳐주곤 했습니다. 연우야, 이건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방식이란다. 이렇게 하면 고구마가 마법처럼 더 달아져. 엄마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연우가 7살 되던 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연우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대신 장노인을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연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수재였습니다.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연우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할아버지, 장노인이 폐암 3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년 전 만삭의 몸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이 동네에 들어온 엄마를 딸처럼 거두어준 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자신을 친손자처럼 없는 살림에도 살뜰히 키운 분이 바로 장노인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연우에게 장노인은 세상 유일한 가족이자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원비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낡은 해방시장 입구에서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고구마 몇 봉지 팔기가 힘들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연우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5성그룹이 소유한 대형 복합 쇼핑몰 앞 광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은 연우의 낡은 리어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부끄러움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쇼핑몰 앞 광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은 연우는 다시 장작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 대신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가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쳐다볼 뿐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푸드코트의 화려한 음식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길거리 군고구마는 그저 촌스러운 간식일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연우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따끈한 군고구마 있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호박고구마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뼈를 파고드는 추위가 어찌나 매섭던지 연우는 낡은 목도리를 코까지 칭칭 감아 올리고 털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드러난 것이라고는 추위에 빨개진 눈가와 하얀 입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연우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구마가 타지 않도록 부지런히 뒤집고 불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할아버지가 물려준 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중년의 여성이 연우의 리어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5성그룹 본가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베테랑 가정부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쇼핑몰 지하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장작불에 구워 껍질이 살짝 탄 그 구수한 냄새가 발길을 잡은 것입니다. 화려한 쇼핑몰 음식 냄새들 사이에서 훅 끼쳐오는 흙내음 섞인 고구마 냄새는 묘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총각, 이거 5,000원어치만 줘봐요. 박 여사의 주문에 연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제일 잘 익은 놈으로 골라드릴게요. 연우는 목장갑을 낀 손으로 뜨거운 고구마통을 열었습니다. 확 끼쳐오는 열기와 함께 달콤한 냄새가 더욱 진동했습니다. 연우는 노랗게 속이 익어 꿀물이 배어나온 고구마들을 골라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총각, 그게 뭐예요? 설탕인가? 연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소금입니다. 저희 집만의 비법인데요. 고구마에 소금을 아주 조금 뿌리면 훨씬 더 달고 맛있어지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연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구마 위에 소금을 한 꼬집 솔솔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결정이 뜨거운 고구마 껍질 위에서 살짝 녹아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장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간식으로 고구마를 드실 때 소금을 곁들이시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덤으로 작은 거 하나 더 넣었습니다. 가시면서 드세요. 박 여사는 따뜻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게 얼어있던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박 여사는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연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총각.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연우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멀어지는 리어카와 씩씩한 청년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박 여사의 머릿속에는 온통 집에 있는 작은 꼬마 아가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희주 아가씨는 이런 건 안 드시겠지. 셰프가 만든 스테이크도 마다하는데 길거리 고구마를 거들 떠나보겠어? 박 여사의 걱정은 깊었습니다. 5성그룹 민태석 회장의 하나뿐인 손녀, 민희주. 7살 어린아이가 6개월 전 아빠를 잃은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손녀를 보며 피가 마르는 건 민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희주를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운 박 여사에게도 희주는 친손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박 여사는 품에 안은 고구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을 하는 아이이니 차라리 이런 투박하고 구수한 냄새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재벌가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그것도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희주가 위생도 장담할 수 없는 길거리 음식을 먹을 리 만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쇼핑몰 광장. 연우는 박 여사가 떠난 자리를 보며 다시 옷깃을 여몄습니다. 오늘 개시 손님이었습니다. 5,000원. 이 돈이면 할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우는 다시 장작을 집어들었습니다. 불티가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연우의 붉어진 볼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가 이걸 드시려나. 차 안에서 박 여사는 고구마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꽉 닫힌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연우의 리어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은 미끄러지듯 쇼핑몰을 빠져나가 5성그룹 본가가 있는 성북동 언덕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선 곳은 서울 성북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성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5성그룹 민태석 회장의 본가입니다. 화려한 정원수와 조각상들이 즐비했지만 집안의 감도는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막만이 감도는 이 거대한 저택의 2층 가장 안쪽 방에는 링거 바늘을 꽂은 채 힘없이 누워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 회장의 하나뿐인 손녀 7살 민희주였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는 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앙상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뼈마디가 도드라진 가느다란 손목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희주의 곁에는 근심 가득한 얼굴의 민태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픈 손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희주야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 뜨자. 응, 할아비 소원이다. 민 회장의 애원에도 희주는 힘없이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주에게 불행이 닥친 건 3년 전 엄마를 병으로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의 부재를 겪은 희주에게 아빠 민서준은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우주였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배, 3배로 희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6개월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와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활달하고 잘 웃던 희주는 그날 이후 말문을 닫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충격으로 인한 거식증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내로라 하는 소학과 명의들을 다 불러 모으고 특급 호텔 셰프들이 산해진미를 차려놓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을 하거나 억지로 먹여도 이내 개워내기 일쑤였습니다. 말라가는 손녀를 보며 민 회장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며느리를 잃고 금쪽 같은 아들마저 잃은 그에게 희주는 목숨보다 귀한 마지막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가정부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조금 전 쇼핑몰 광장에서 사온 낡은 종이봉투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도 없이 길거리 음식을, 그것도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군고구마를 아가씨에게 먹여도 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여사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 희주 아가씨 간식을 좀 사왔는데요. 민 회장은 힘없는 눈으로 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실패할 것이 뻔했기에 기대조차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박 여사, 또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셰프가 만든 죽도 마다하는 아이가 뭘 먹겠나. 그래도 냄새가 참 구수해서요. 혹시나 해서 사와봤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훅 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 가득하던 병실 같은 방 안에 흙내음 섞인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희주의 코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닫혀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박 여사의 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주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희주의 기억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깨워냈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던 겨울 저녁이면 퇴근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코트에서는 언제나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와 함께 따끈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공주님, 아빠 왔다. 아빠가 우리 공주님 주려고 맛있는 거 사왔지. 아빠는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봉투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희주를 무릎에 앉히고 투박한 손으로 뜨거운 고구마 껍질을 호호 불어가며 까주었습니다. 희주야, 아빠가 마법을 보여줄까? 자, 이걸 뿌리면 고구마가 훨씬 더 달콤해진단다. 아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얀 종이에 쌓인 소금을 꺼내 노란 고구마 속살 위에 솔솔 뿌려주었습니다. 어린 희주는 짭짤한 소금과 달콤한 고구마가 입안에서 섞이며 만들어내는 그 환상적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구마 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아빠의 품, 그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희주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봉투에서 가장 잘 익은 군고구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했던 것처럼 껍질을 살살 벗겨냈습니다. 노란 황금빛 속살에 소금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보세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희주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민 회장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희주는 홀린 듯 입을 벌렸습니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받아들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주는 조그마한 입으로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우물우물. 정막 속에 아이가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구마의 부드러운 식감과 꿀처럼 흐르는 단맛, 그리고 그 끝에 혀를 자극하는 짭조름한 소금 맛이 희주의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은 6개월 전 아빠가 마지막으로 사다 주었던 바로 그 맛과 똑같았습니다. 희주의 큰 눈망울에 왈칵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맛있다. 희주의 입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아빠가 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민 회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반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손녀의 입을 연 것이 최고의 명의도 최고급 요리도 아닌 시장통에 5,000원짜리 군고구마였다니. 민 회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맛있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 역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희주의 입에 고구마를 계속 넣어주었습니다. 아줌마, 우유 줘요. 고구마 더 주세요. 희주는 마치 굶주린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고구마 하나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희주는 봉투 속에 남은 고구마를 가리켰습니다. 창백했던 희주의 볼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냐. 더 먹으렴. 얼마든지 사다 주마. 이 할아비가 다 사다 줄게. 희주는 두 번째 고구마를 손에 쥐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묻은 검댕마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고구마 위에 뿌려진 소금, 그 작은 한 꼬집이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희주는 고구마 2개와 우유 1잔을 깨끗이 비우고는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잠도 잘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손녀의 가슴을 보며 민 회장은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대저택에 꺼져가던 불빛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북동 민 회장의 저택에 소란 아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려 했던 손녀. 희주가 외출복을 차려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두 볼에는 연분홍빛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희주야, 정말 괜찮겠니? 날이 많이 춥단다. 박여사더러 사오라고 해도 되는데. 민 회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직접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쐬고 아빠가 군고구마 사오시던 그 기분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졌어요. 희주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사무치게 그리운 아빠의 흔적을 찾고 싶은 아이의 본능이었습니다. 결국 민 회장은 든든한 경호원과 박여사를 대동시켜 희주의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어제 박여사가 다녀왔던 쇼핑몰 광장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쇼핑몰 광장, 그 구석진 자리에 연우의 낡은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오늘도 두꺼운 목도리를 칭칭 감고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희주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고 리어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고구마에서 났던 그 냄새, 아빠의 코트에서 나던 흙내음과 탄내가 섞인 익숙한 향기가 점점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총각, 어제 그 고구마 좀 줘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제 오셨던 어머니시네요. 오늘도 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일 맛있는 놈으로 골라드릴게요. 연우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장작불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땀을 닦으려 털모자와 목도리를 잠시 벗었습니다. 찬바람에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 그리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뒤에 숨어 빼꼼히 리어카를 바라보던 희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희주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연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희주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군고구마 장수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 번만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빠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왼쪽 볼에 깊게 패는 보조개, 그리고 다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아빠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희주의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꾹 참고 있던 그리움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희주는 박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리어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우의 낡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빠.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연우는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창백하고 예쁜 꼬마 아가씨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응, 꼬마야, 고구마 먹고 싶니? 연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희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아. 희주의 말에 연우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가 자신을 보며 아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오빠가 아빠랑 닮았어? 그럼 아빠가 되게 잘생기셨나 보다. 연우의 농담에 희주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오빠 손도 아빠처럼 따뜻해요. 희주는 연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연우의 손은 화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을 쬐어서 생긴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안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주는 매일같이 유치원 대신 연우의 리어카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춥다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희주에게는 따뜻한 온돌방보다 찬바람 부는 리어카 옆 낡은 의자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연우 역시 매일 찾아오는 꼬마 손님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 늘 외롭고 쓸쓸했던 7살의 연우가 희주에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장사를 하다가도 짬이 나면 희주를 챙겼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호 불어서 먹어야 해. 천천히. 연우는 갓 구운 고구마의 껍질을 정성스럽게 까서 희주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물론 소금을 한 꼬집 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아빠가 준 거랑 똑같아. 희주는 볼이 미어터져라 고구마를 오물거리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거부하며 죽어가던 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쳤습니다. 연우는 그런 희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그래야 아빠도 좋아하시지. 응. 오빠, 나 내일은 친구들 데리고 올게. 우리 오빠가 만든 고구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할 거야. 하, 그래.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오빠가 서비스 많이 줄게. 희주는 연우의 곁에서 종알종알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었는지, 아빠랑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아빠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어떤 노래였는지. 희주의 이야기 속에서 아빠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장작을 패고 고구마를 뒤집으면서도 희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희주의 아빠 이야기가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손님도 뜸한 오후, 연우는 희주를 위해 눈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희주, 이건 오빠. 그리고 이건. 연우가 눈사람 옆에 나뭇가지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희주를 지켜주는 씩씩한 아빠 눈사람이야. 희주는 까르르 웃으며 아빠 눈사람에게 자신의 털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아빠 춥지 마. 내가 안아줄게. 희주가 눈사람을 꼭 껴안는 모습을 보며 연우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 자신에게 소금 뿌린 고구마의 추억을 남겨준 아버지. 희주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아버지가 있었을까?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는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등 뒤로 내리는 한방눈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희주의 웃음소리가 차창을 뚫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 청년 볼수록 서준 도련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단순히 생김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다정한 말투, 심지어 무심코 머리를 쓸어 넘기는 사소한 버릇까지 판박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연우의 리어카 주변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민태석 회장의 저택에 다시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내내 무겁게 내려앉았던 정막을 깨고 식당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 아빠를 잃은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던 손녀 희주가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랐던 볼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퀭하던 눈동자에는 다시 총기가 서렸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희주는 더 이상 억지로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짭조름한 장조림을 얹어 야무지게 오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 회장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습니다. 국내 최고의 명의들도 수천만 원짜리 사내진미도 해내지 못한 일을 시장통에 5천 원짜리 군고구마가 해낸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잘했죠? 희주가 빈 밥그릇을 내밀며 방긋 웃었습니다. 민 회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잘했다. 우리 강아지 정말 장하다. 뭐 더 먹고 싶은 건 없니? 할아비가 다 사다 주마. 그러자 희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따가 군고구마 오빠네 가게 또 가요. 오빠가 구워주는 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 민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손녀가 건강을 되찾은 것은 천지신명이 도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의문이 민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도대체 그 군고구마가 뭐기에 입맛 까다로운 아이가 저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민 회장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희주야, 그 오빠네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더냐?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희주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훨씬 더 맛있어요. 그 오빠는 고구마에 하얀 소금을 뿌려주거든요. 아빠가 해줬던 것처럼요. 짭짤하고 달콤해서 정말 맛있어요. 소금이라는 단어에 민 회장의 숟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고구마에 소금을 뿌려 먹는 식성.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습관으로 아주 오래전 자신이 뼈저리게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전처 강지영이 입맛 까다로운 자신에게 알려준 비법이었습니다. 소금을 뿌려준다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그 오빠,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희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 회장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아빠랑 똑같이 생겨? 네, 진짜예요.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요.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 봤을 때 아빠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박 여사님도 그랬어요. 그 오빠 보면 아빠 생각난다고요. 민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저 아가씨가 하도 그리워하니까 비슷하게 보였나 봅니다. 워낙 싹싹하고 인상이 좋은 총각이라서요. 박 여사는 차마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던 그 놀라운 닮은 꼴을 회장에게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한 말을 했다가 회장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 회장의 눈빛은 이미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 회장은 서재로 들어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희주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고구마에 소금을 뿌려줘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죽은 아들 서준이도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 고구마에 소금을 뿌려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식성은 습관처럼 이어져 손녀 희주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군고구마 장수 총각이 똑같은 방식으로 고구마를 굽고 심지어 죽은 아들과 닮았다니요. 민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35년 전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던 아내 강지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서준의 독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 회장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말라가던 아내를 제 손으로 놓아주어야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내는 핏기 없는 얼굴로 민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었습니다. 당신 건강해야 해요. 서준이 잘 부탁해요. 피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두고 떠나야 했던 아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의 소식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민 회장은 더 이상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제 아들을 닮았는지, 그 소금 뿌린 고구마가 정말 아내의 손맛을 닮았는지 말입니다. 김 기사, 차 대기시켜. 민 회장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 회장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5성그룹 소유의 복합 쇼핑몰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임원들의 보고를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을 시간이지만 오늘 민 회장의 온 신경은 오로지 광장 구석의 낡은 리어카에 쏠려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쇼핑몰 광장은 칼바람이 불어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도 유독 한 곳, 군고구마 리어카 주변만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희주가 입소문을 낸 덕분인지 아니면 청년의 성실함 때문인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차를 멀찌감치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차창을 아주 조금 내리고 리어카 쪽을 주시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기와 김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인가? 민 회장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이 다가오자 청년이 고구마 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고구마 위에 솔솔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 소금이었습니다. 그 손동작. 소금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 손목 스냅을 이용해 살짝 흩뿌리는 그 동작은 민 회장이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보았던 익숙한 몸짓이었습니다. 바로 전처 강지영이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거나 고구마를 구울 때 하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민 회장의 손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가고 한산해지자 청년은 땀이 찼는지 쓰고 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었습니다. 찬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펴며 하얀 입김을 길게 내뿜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청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지켜보던 민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깊숙이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멀리 서 있는 청년은 낯선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아들 민서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5년 전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던 고등학생 시절의 서준이가 그곳에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오뚝한 콧날, 선한 눈매, 웃을 때 왼쪽 볼에 깊게 패는 보조개까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다지만 이건 그냥 민서준 그 자체였습니다.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에 비해 훨씬 앳되고 풋풋한 얼굴이었지만 피를 나눈 아비가 제 자식의 얼굴을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서준아. 민 회장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청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청년이 지나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서준이와 판박이었습니다. 민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20년 전 헤어진 아내, 고구마에 소금을 뿌리는 식성, 그리고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청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민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태석 회장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리어카 앞에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청년 강현우. 분명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서준이의 학창시절 얼굴과 판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고 있자니 서준이와는 또 다른 묘한 분위기가 민 회장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연우가 고구마를 사러 온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선한 눈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는 사소한 버릇까지. 그것은 민 회장이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여인, 전처 강지영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지영아. 민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준이의 외모에 지영이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더씹힌 듯한 저 아이.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차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20년 전 지영을 떠나보낼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지영은 유난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집살이 스트레스 탓이라 여겼고 지영 또한 별말이 없었기에 민 회장은 그녀를 놓아주는 것만이 살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지영의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면 설마 지영이가 아이를 가졌던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민 회장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아내, 그리고 지금 저기 서 있는 19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핏줄이 맞다면 지영이는 임신한 몸으로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 쫓겨나듯 집을 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아이를 낳아 길렀다는 것입니다. 서준이의 동생인가? 민 회장의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핏줄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저 차가운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 그것도 죽은 형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 말입니다. 민 회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연우가 추운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다시 장갑을 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고 얇은 점퍼 하나로 겨울바람을 버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민 회장은 당장이라도 차 문을 박차고 나가 저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내 어미가 누구냐고, 이름이 강지영이 맞느냐고. 하지만 민 회장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실수가 있다면, 만약 착각이라면 저 아이에게도, 그리고 희주에게도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을 호출하는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민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섞인 목소리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네,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지금 오성 쇼핑몰 광장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청년이 있어. 나이는 18이나 19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야. 네, 군고구마 장수요? 비서실장은 뜬금없는 지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이름, 나이, 사는 곳, 그리고 가족관계. 민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호흡을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 어머니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알아내서 보고해. 내일 아침까지다. 아니, 오늘 밤 안으로 가져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 회장은 힘없이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차창 밖에는 여전히 연우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민 회장의 가슴을 거대한 파도처럼 덮쳤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사랑하는 아내를 임신한 채로 내쫓고 그 아들이 아비 없이 자라게 만들고 이제는 고아가 되어 길거리에서 고생하게 만들었다니. 민 회장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심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전 큰아들 서준이를 가슴에 묻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뼈를 깎는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연우는 손님에게 고구마를 건네며 씩씩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금 찍어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우의 그 밝은 목소리가 차 안에 있는 민 회장의 귀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내를 닮은 다정함, 아들을 닮은 얼굴. 저 아이는 온몸으로 자신이 민태석의 핏줄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젖은 눈으로 김 기사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그만 가자. 네, 회장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연우의 모습을 백미러로 끝까지 쫓던 민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 회장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불을 켠 채 오로지 비서실장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비서실장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급하게 조사를 하느라 뛰어다녔는지 비서실장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알아왔습니다. 민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내민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얇은 봉투 안에 지난 20년의 세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본 증명서였습니다. 성명 강연우, 생년월일 2005년 12월 25일, 모 강지영, 부 미상, 강지영. 어머니 이름란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세 글자를 본 순간 민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은 민 회장은 서류를 움켜쥐고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지영아. 자신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저 차가운 길거리에서 고구마를 굽던 그 아이는 20년 전 자신이 눈물로 떠나보낸 아내 강지영의 핏줄이었습니다. 민 회장의 시선이 연우의 생년월일로 향했습니다. 2005년 12월, 20년 전 지영과 이혼했던 것이 그의 봄이었습니다. 역산해 보면 지영이 집을 나설 때 이미 임신 4개월 차였다는 말이 됩니다. 민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날 유난히 창백하고 야위었던 지영의 얼굴, 헛구역질을 하던 모습에 그저 채한 줄만 알았던 자신의 무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뒷모습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지영은 임신한 몸으로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뱃속의 아이마저 지옥 같은 시댁에서 고통받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홀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민 회장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영의 사망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망 일시 2012년 11월. 사망 원인 폐렴 및 영양실조. 지영이 세상을 떠난 것은 12년 전 연우가 고작 7살 되던 해였습니다. 영양실조. 이 단어가 민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며느리였던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로 죽었다니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맨몸으로 쫓겨난 그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고초가 눈에 선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왜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이라도 하지. 민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명예가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굶어 죽어갈 때 자신은 따뜻한 밥을 먹고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비서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지영 씨는 이혼 직후 해방시장 쪽방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갈 곳이 없어 쓰러져 있던 그녀를 거두어 준 것이 시장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던 장노인이었고요. 지영 씨는 장노인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시장 일을 도왔고 연우군을 낳아 길렀습니다. 하지만 지병이 악화되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장노인이 연우군을 친손자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민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연우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현재 장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장노인이 얼마 전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연우군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우수했지만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 민 회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늦둥이 아들이 금지옥엽 키워도 모자랄 내 새끼가 공부를 포기하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 추운 길바닥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장남 서준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엄마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15년 터울의 동생. 그 동생이 지금 형의 얼굴을 하고 아비도 모른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이제는 아비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다독여주고 싶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그 아이한테 가야겠어. 회장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연우군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상관없어. 가서 문이라도 두드려야겠어. 내 새끼가 저런 꼴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자겠나. 민 회장은 고함을 쳤습니다. 평생을 냉철한 이성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자식을 잃어버렸다 찾은 못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의 간곡한 만류에 민 회장은 간신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지금 무작정 찾아가서 내가 내 아비다라고 한들 아이가 받을 충격과 혼란은 얼마나 클까요? 19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난 아비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민 회장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날이 밝으면 정식으로 찾아가마. 민 회장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깔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연우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연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내일 꼭 데리러 가마. 이제 다시는 춥고 배고프게 하지 않을게. 민 회장은 밤새 뜬 눈으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은 몰랐습니다. 운명은 그를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는 듯 해방시장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민태석 회장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민 회장은 서둘러 채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늙고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아들이 자신을 낯설어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오성 쇼핑몰 광장을 향해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쇼핑몰 광장에 가까워질수록 민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멀리 연우의 리어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허름하지만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민 회장에게 있어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거친 고함과 함께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 대여섯 명이 리어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성 쇼핑몰의 상가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험악한 인상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아, 아저씨들. 제발요. 이번 주만, 딱 이번 주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요. 네. 연우는 용역 반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퀭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반장은 연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걷어찼습니다. 시끄러워. 내 사정 알 거 없고 당장 안 치우면 우리가 치워준다. 반장의 신호에 용역들이 리어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낡은 리어카의 천막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남겨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약값이라고요. 연우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리어카는 단순한 장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어있는 유일한 유품이자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연우는 온몸으로 리어카를 감싸 안았습니다. 쏟아지는 매질을 등으로 받아내며 버텼습니다. 이 독한 새끼가 비키라니까. 용역 하나가 연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우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리어카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뻘건 불이 붙은 장작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고구마들이 흙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연우가 그토록 아끼던 소금통도 깨져 하얀 소금이 더러운 흙탕물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안 돼. 내 고구마. 내 리어카. 연우는 다친 상처들도 잊은 채 기어가 깨진 소금통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손등은 이미 깨진 항아리 조각에 긁혀 피투성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치워. 싹 다 밀어버려. 용역 반장의 무자비한 명령에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기계팔이 쓰러진 리어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빠, 안 돼.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희주였습니다. 민 회장과 함께 오고 싶다고 졸라 동행했던 희주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희주야, 위험해. 뒤이어 차에서 내린 민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희주가 무너진 리어카와 포크레인 사이로 뛰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역들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희주는 상처투성이가 된 연우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때리지 마요. 나쁜 아저씨들. 작은 몸으로 연우를 감싸 안은 희주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연우는 희주가 다칠까봐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덮으며 용역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 아이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도끼 어린 연우의 눈빛에 용역 반장도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쌍으로 난리네. 애새끼고 뭐고 다 끌어내. 용역들이 다시 달려들려는 찰나 천지를 뒤흔드는 호통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당장 멈춰라. 포크레인 기사는 화들짝 놀라 기계를 멈추었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용역들은 일제히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한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민태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뒤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민 회장을 호위하며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그 위압감에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회 회장님? 용역 반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오성그룹의 총수, 자신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용역들도 사태를 파악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 회장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짓밟힌 리어카도 사색이 된 용역 반장도 아닌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러운 흙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청년, 그리고 그를 감싸 안고 울고 있는 손녀 희주에게 말입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용역 반장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내 놈들이 지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사자후 같은 외침에 용역 반장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닥쳐라. 내 눈앞에서 썩 꺼지지 못해. 민 회장의 호령에 경호원들이 용역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의 가슴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흙탕물에 지지겨진 고구마들, 깨진 소금통,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리어카 천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내의 유품이자 아들이 19년 동안 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희주를 안심시키며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희주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할아버지, 오빠가 많이 아파요. 희주는 피투성이가 된 연우를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민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연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연우는 용역들에게 내쳐지고 몽둥이로 맞아 온몸이 멍과 상처투성이에 팔도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주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던 연우의 눈동자가 민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본 연우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죽은 아들 서준이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20년 전 자신이 눈물로 떠나보냈던 아내 지영이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맑고 깊은 눈망울 속에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연우의 뺨을 감쌌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늦둥이 아들의 체온은 따뜻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이 민 회장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냐, 아가, 괜찮아? 민 회장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연우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안고 우는 낯선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인지, 왜 자신을 보며 이렇게 슬피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노인의 손길 한 번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연우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 회장이 희주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온 호칭이었지만 민 회장에게는 그 말이 아버지로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민 회장은 자신의 명품 코트를 벗어 연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연우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닦아도 붉은 피가 계속 배어나와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아들의 고통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민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연우의 볼을 적셨습니다. 연우는 당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왜 자신 같은 고구마 장수에게 사과를 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서럽게 우는 걸까요?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과 수행원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끼어들 수 없는 핏줄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진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연우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쓰러진 리어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 안 돼요. 제 리어카 소금통. 그깟 리어카가 대수냐. 내 몸이 먼저야. 민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연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남겨준 거예요. 저거 팔아서 할아버지 약 사드려야 해요. 연우의 말에 민 회장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엄마의 유품과 양할아버지를 챙기는 아이. 그 착한 심성이 지영을 쏙 빼닮아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 회장은 연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리어카도 할아버지 병원비도 이제 다 내가 책임지마.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민 회장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버텨왔던 연우에게 처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연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민 회장은 희주를 박 여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만류했지만 민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겠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이 아이가 무사한지, 어디 하나 잘못된 곳은 없는지 내 곁에 둬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구급차 안 민 회장은 연우의 피 묻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드디어 맞잡은 손이었습니다. 연우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잡힌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꿈결처럼 들려오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우야, 내 아버지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연우는 혼란스러움과 알 수 없는 그리움 속에서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민 회장의 품에 안긴 채 스르르 눈을 감는 연우의 모습은 마치 고단한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민 회장은 잠든 연우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굳은 살 박인 손마디 하나하나가 사무치게 사랑스럽고 또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놓치지 않으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지켜주마.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민 회장의 젖은 눈가를 비추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연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부신 하얀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거뭇거뭇하던 단칸방의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와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아직 안정이 필요해.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곁 의자에 앉아있는 민태석 회장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쇼핑몰 광장에서 용역들을 호령하던 그 호랑이 같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헝클어진 머리와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있어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빳빳하던 최고급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오성그룹의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저 자식 걱정에 밤을 지새운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아버지는요? 제 리어카는요? 연우의 갈라진 목소리는 자신의 아니보다 할아버지와 생계수단인 리어카를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다시금 욱신거렸습니다. 제 몸 부서진 줄도 모르고 가족부터 챙기는 저 착한 심성이 죽은 아내 지영을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오성병원 귀빈 병실이다. 내 할아버지는 바로 옆방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으니 괜찮아지실 거다. 리어카 걱정은 말고 우선 내 몸부터 추스르거라. 연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토록 높으신 분이 자신 같은 길거리 장사꾼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요? 어젯밤 자신을 안고 서럽게 울던 그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고구마 값은 제가 나중에 몸으로 떼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민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망울 속에 담긴 슬픔과 애정이 연우를 당혹게 했습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어젯밤 비서실장이 가져왔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니? 연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자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줄, 굵은 글씨로 인쇄된 문구만은 선명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검사 대상 민태석, 강연우.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연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9.99%.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명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내 아비다. 민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병실의 정적을 무겁게 깼습니다.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살아왔던 아버지, 엄마가 밤마다 먼 산을 바라보며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분이라니요. 19년 전 내 엄마와 헤어질 때 네가 뱃속에 있는 줄 몰랐어. 내 엄마가 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떠났거든. 내가 조금만 더 살폈더라면, 시집살이에 말라가던 내 엄마를 조금만 더 지켰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민 회장은 침대 모서리를 짚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연우야. 내 형 서준이를 6개월 전에 사고로 잃고 하늘이 나를 벌한다고 생각했어. 지영이도 못 지키고 자식까지 앞세운 죄인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다니 이건 기적이야. 죽은 내 형이, 내 엄마가 너를 나에게 보내준 거야. 연우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밤마다 찐 고구마를 까주며 들려주었던 아버지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 고구마에 소금을 뿌려 드시는 걸 좋아하셨단다. 언젠가 너도 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의 말이 그저 어린 아들을 달래기 위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아, 아버지. 연우의 입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연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들의 등,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그 품에서 민 회장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두 부자의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1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맺어진 혈육의 정이자 서로의 텅 빈 가슴을 채우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 회장은 연우를 부축해 옆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장노인이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78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주름진 얼굴, 평생 고구마를 굽느라 검게 그을리고 갈라진 손. 장노인은 인기척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장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연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민 회장을 발견하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 회장은 장노인의 침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낡은 환자복을 입은 가난한 노인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것입니다. 병실에 있던 의료진과 비서들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요. 얼른 일어나십시오.
장노인은 산소호흡기를 내리고 당황하여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링거줄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아내 지영이에게 따뜻한 밥을 주시고 제 핏줄인 연우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아들도 아내의 마지막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르신은 제 가문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죽는 날까지 갚겠습니다. 민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장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지영이 남편분이셨구만. 이제야 만났구려. 지영이가 가면서도 남편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못나서 떠난 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그리워했소. 장노인은 회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19년 전 그날의 눈보라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9년 전이었지요. 억수같이 눈이 쏟아지던 밤이었소.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리어카 옆에 웬 만삭의 임산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소. 엎고 내 단칸방으로 데려와서 아랫목에 뉘었는데 몸이 얼음장 같더구만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길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먹더이다. 장노인은 연우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일찍 자식 잃고 마누라 보내고 혼자 살던 처지라 지영이가 딸 같고 연우가 손자 같아서 그냥 식구처럼 살았소. 지영이 그 착한 것이 내 병수발 든다고 고생만 하다가 일찍 갔지. 내가 못나서 가난해서 따뜻한 고기 반찬 한 번 제대로 못해 먹인 게 평생의 한이오. 장노인의 거친 손이 민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앙상하지만 힘이 들어간 손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연우 아비가 나타나서 다행이오.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연우 정말 착하고 바른 놈이오. 전교 1등 놓친 적 없고 효성이 지극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아이요. 부디 우리 연우 눈에 눈물 나지 않게 잘 거둬주시오. 내 부탁은 그것뿐이오.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연우는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해 드릴 겁니다.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연우 효도도 받으셔야지요. 민 회장은 장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재벌 회장으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은인을 향한 인간 민태석의 맹세였습니다. 그날 오후 장노인의 병실은 오성병원 최고급 특별병동 중에서도 가장 좋은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평생 좁은 단칸방에서 연탄가스를 마시며 살았던 장노인이 호텔보다 더 좋은 병실 침대에 눕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전담 간호사들이 수시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연우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편안하게 잠든 장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손은 19년 만에 찾은 아버지 민 회장이, 다른 한 손은 19년을 키워준 할아버지 장노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아버지, 두 개의 사랑. 차갑고 외로웠던 연우의 세상에 비로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오성그룹과 연우에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연우는 민태석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향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였지만 할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연우. 이제는 든든한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물 만난 고기처럼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도서관을 지키며 전공 공부에 매진했고 그 결과 명문대 식품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군복무까지 마치고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연우의 곁에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 아버지 민태석 회장과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장노인,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라 숙녀 티가 나는 조카 희주가 함께였습니다. 삼촌, 진짜 멋있다. 우리 삼촌이 제일 잘생겼네. 연우는 희주가 건넨 꽃다발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19년 전 형 서준이와 똑같았습니다. 졸업 후 연우의 행보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재벌가 자제들이 을에 밟는 코스인 유학이나 낙하산 임원. 승진 대신 오성식품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서를 낸 것입니다. 민 회장은 처음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연우야, 네가 원한다면 경영 수업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연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엄마와 형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 회장은 아들의 당찬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해봐라. 하지만 특혜는 없을 거다. 오성식품은 실력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네, 자신 있습니다. 연우는 블라인드 면접을 포함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마케팅팀 막내로 배치되어 복사부터 시작하는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연우가 일 잘하고 싹싹한 고구마를 유난히 좋아하는 신입사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입사 1년 차 연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성식품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한 신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 것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제품 개발의 정권을 위임하고 파격적인 승진 기회까지 주어지는 큰 행사였습니다. 연우는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아이템은 바로 엄마의 소금 군고구마였습니다. 발표 당일 수백 명의 임직원 앞에서 연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맛을 소개하려 합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준 소금 한 꼬집의 기적입니다. 연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함께 단짠의 조화가 주는 중독성, 그리고 고구마가 가진 따뜻한 정서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간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위로를 판다는 콘셉트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시식용으로 준비한 소금 뿌린 군고구마의 맛을 본 심사위원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거 옛날 생각나게 하는 맛이네. 아주 훌륭해. 소금이 단맛을 이렇게 끌어올릴 줄은 몰랐군. 대박 예감이 드는데요. 결과는 만장일치 대상이었습니다. 연우의 아이디어는 곧바로 상품화되었고 편의점과 마트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SNS에서는 소금 군고구마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졌고 오성식품의 매출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연우는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 회장의 저택 정원에서는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연우의 취업과 승진, 그리고 제품 출시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너른 잔디밭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연우가 기획한 엄마의 소금 군고구마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파티의 메인 요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 그리고 그 위에서 익어가는 진짜 군고구마들이었습니다. 연우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6년 전 낡은 리어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다 익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연우는 잘 익은 고구마를 꺼내 반으로 쪼갠 뒤 하얀 소금을 솔솔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장노인은 민 회장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기적적으로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비록 휠체어 신세지만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예요. 허허, 우리 연우가 구워주니 꿀맛이구나. 고맙다, 고마워. 장노인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9년 전 눈보라 치던 밤, 만삭의 지형을 거두지 않았더라면, 아픈 몸을 이끌고 핏덩이 연우를 키워내지 않았더라면 결코 보지 못했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연우는 다음으로 민 회장에게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구웠습니다. 그래, 냄새가 아주 좋구나. 민 회장은 고구마를 받아들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듬직하게 자라준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꿈만 같았습니다. 인생 중 가장 큰 후회와 아픔이었던 과거가 이제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우는 희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희주는 몰라보게 건강하고 밝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많이 기다렸지? 자, 여기 아빠 맛고구마. 우와, 삼촌 최고.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희주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행복한 표정으로 호호 불어먹었습니다. 볼에 검댕이 묻은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는 희주의 모습에서 연우는 문득 죽은 형 서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형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희주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통해 형은 언제나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장한 연우의 친모 강지영과 형 민서준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과 함께 갓 구운 고구마를 놓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버지도 오셨고요. 할아버지랑 희주도 다 같이 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 제가 찾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연우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한 아버지도 계시고 저를 키워준 할아버지도 계시고 귀여운 조카도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소금 비법 덕분에 저 회사에서 상도 받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낳아주셔서,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 회장도 아내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인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여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우리 연우, 내가 남은 생을 바쳐서 지킬게. 서준이 목까지, 당신 목까지 다 사랑해주면서 살게.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우리 서준이랑 행복하게 지내요. 나중에 내가 가면 그때 못다한 사랑 다 합시다. 민 회장은 아내의 묘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지영이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희주는 아빠의 묘비 앞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놓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 연우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밥도 잘 먹고 키도 많이 컸어. 삼촌이 아빠처럼 고구마도 구워주고 잘 놀아줘.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빠 사랑해. 희주의 의젓한 말에 가족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미소였습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정원에 둘러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 고구마 익는 냄새, 그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봄밤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말해보거라. 오성나눔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소금 군고구마가 대박이 난 건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식품회사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연우의 눈빛이 장작불보다 더 뜨겁게 빛났습니다.
저처럼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 희주처럼 마음이 아파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없도록 전국의 결식 아동들과 소외계층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5성의 기술력으로 최고의 영양식을 만들어 먹이는 거죠. 그게 제가 겪었던 배고픔을 잊지 않고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것 같아요. 연우의 성숙하고 깊은 생각에 장노인이 감격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허허, 우리 연우가 진짜 어른이 다 되었구나. 내 평생 소원을 네가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 희주도 눈을 반짝이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나중에 커서 그 재단 홍보대사 할래요. 우리 삼촌이 만드는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건강하다고 소문낼게요. 민 회장은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꿈은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것을 넘어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고 훌륭한 꿈이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비로서 참으로 자랑스럽다. 내 뜻대로 마음껏 펼쳐보거라. 이 아비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마. 민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연우와 민 회장 가족에게 비로소 완벽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우가 구운 고구마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봄밤의 별들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춥고 힘든 세상이라지만 서로를 보듬어주는 작은 사랑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연우의 군고구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달콤하고 따뜻해지기를 응원합니다.